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비 민주주의 6회입니다. 네, 경제 민주화를 향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 바비 민주주의. 네, 오늘도 이렇게 네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변영선님, 그리고 이승우님, 그리고 김할씨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김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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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요즘에 잘 지내셨습니까? 이 멘트가 사실 다른 때보다도 진짜 정말 잘 계신가 하는 진심을 담아서 좀 하게 돼요. 네,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제가 살아온 정말 거의 40년 되는 제 생애 짧은 길어야 되나? 어쨌든 이 시간 동안 어느 사건보다도 가장 큰 충격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저의 생활 자체를 완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각자 느끼시는 이 충격의 여파, 이 정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진짜 정말 잘 지내고 계시는지 한번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사실, 요즘에, 안 되는 산업, 정말 어려운 산업,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뻔하잖아요. 뭐 항공기 안 된다, 뭐 여행, 뭐 숙박, 뭐 소규모 소상공인 뭐 가게들 뭐 다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변영석 대표님이 생각이 나요. 네, 그렇죠. 저희가 여행사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행사인데요. 사실은 암담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출근하면 이렇게 모니터 이렇게 두 개를 두고서 한쪽에는요 그 코로나 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현황, 전 세계 현황 같은 거가 쭉 정리를 해놓은 사이트랑 뭐 주식 동향이랑 환율이랑 이렇게 띄워놓고 멍하니 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무서운 게 이게 과연 진정이 될까? 이제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정도 조금 퍼지고 있는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거는 한 뭐 두세 달 정도 가겠지 뭐. 두세 달 버티지 했는데 이 여행은 어딘가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제 진정이 되더라도 나갈 수 있는 곳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그리고 이게 두세 달이 아니라 올해까지 가겠구나. 올해가 지나면 괜찮을까?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이런 게 다시 전 세계를 흔들지 않을까? 굉장히 무서운 공포감에 좀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근데 한국이 좀 진정돼서 네. 뭐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기는 한 것 같지만 이제 업의 현황에서 봐서는 이제 그게 저는 굉장히 절박하게 좀 오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니 처음에 저희도 2월에 뭐 중국에서 있고 2월에 좀 몇 명 생겼는데 약간 금방 소강 상태가 돼서 한 2월 17일이었던가요? 제가 그때 사실 대구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딱 그때가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그 기념식이 네,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주 목요일 3일 뒤엔가 바로 대구에서 신천지 신자를 통한 급격한 확산이 일어나서 갔다 온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막 긴장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처음에는 저희도 이게 그래 한 봄이면 괜찮아지겠지. 3월이면 사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망가뜨리는 속도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외국에서 한국을 입국 금지 시켰는데 이제는 사실 한국이 제일 안전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네, 이런 걸 보고서는 참 인생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뭐 제 삶이 뭘 많이 바뀌고 이런 건 사실 좀 없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도 뭐 움직여야 할 사람들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의료진 같은 분들한테 그렇죠. 집에서 절대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사회운동도 약간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직군이다 보니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더 해 나가겠지만 한국 사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미래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원론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한 가지는 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뭐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역시 대한민국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일부 학계에서는 한 차례 폭발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음모론자들 나오네 뭐 이런 정도로 치부됐다가 사실은 빵 늘어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은 이 상황을 놓고 좀 정확하게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합쳐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걸 버텨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내성을 가진 사회인지 혹은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좀 맞아떨어진 부분들 때문에 막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 또한 좀 그런 부분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 구성원의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공익적 가치를 왜곡하고 은폐하는 이런 어떤 그룹에게는 표를 주지 않는 현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미래 통합당입니까? 뭐죠?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의 표를 얻지 못한 데에는 코로나 대응에서 계속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그렇죠. 했어요. 중국 그렇죠. 사람들 막았어야 됐다 그때. 맞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한국이 잘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공익적 가치는 전부 같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의 사회적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엉뚱한 중국 사람 이야기로 혐오와 배제, 차별만 강조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응당 심판받아야 했고 심판받은 결과가 총선으로 드러났다고 보며 이후에 이것이 정치인들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승우님은 활동가시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들어서 이런 사회적 혼란 시기에 활동가 분들의 활동해야 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이 더 늘어나셨을 것 같아요. 이승우님은. 사실 뭐 요즘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뭐 토론회도 많고 뭐 기자회견도 많고 그러면은 이제 이승우님을 종종 뵙고는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 혼돈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빨리 시급한 대처를 세우고 빨리 협정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제일 힘드신데 그러면서 또 나름 이승우님이 활동가라는 그 직업군 자체가 굉장히 또 소외된 그런 직업군이기 때문에 또 어쨌든 사회적인 방어망이 또 나름 사각지대에 속해져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조금 됐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또 뭐 소외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불쌍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소외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됐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도 많이 인식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또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요새는 또 이제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네. 표시하는 이렇게인가요? 네.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요. 사실은 초기에 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정부 사이드가 아닌 민간 사이드의 활동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 영역이라든가 사회복지 영역들은 초기에는 정말 이분들 과로사할 정도로 되게 바쁘게 힘들게 움직였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총선이라는 정치적 퍼포먼스가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뭐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찬찬히 돌아봐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런 어떤 감염병 체계로부터 민과 관이 어떤 방식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잘 방어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좀 많이 합쳐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승원님께서 많은 활약 진짜 더 필요하고요. 네. 자주 또 이런 활동 많이 필요하신데 또 다행입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안도가 되네요. 네. 김하씨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좀? 네,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나는 분들이 이제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을 좀 몇 분 만났거든요. 가사 서비스라던가 뭐 보조 출연 하시는 분들, 뭐 문화예술계 일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사실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이제 그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주요하게 이렇게 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던가 어쨌든 일을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 어쨌든 뭐 정부에서 그 전 국민에 대한 재난 뭐 소득 지원이라던가 내지는 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어서 뭐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그런 거에서 그런 지원 혜택에서 벗어나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이제 97년 IMF가 좀 많이 떠올라요.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이전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바로 이제 그때였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기게 된 게 바로 그때였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피해자. 네. 그래서 최근에 무슨 기사를 보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미국에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오히려 수익이 10%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위험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이제 부를 얻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원래부터 힘들었던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97년도가 우리가 그런 위험을 전가했다면은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 그러니까 약자한테 전가했다면은 이번 계기로 사실은 그거를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좀 더 보편적인 이제 지원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뭐 경제민주화라든가 이런 것들의 계기가 될 수 있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기회를 우리가 다시 잘 보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맞죠. 아까 타의에 의해서 소외가 잠깐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소외와 관련한 말씀을 우리 김한식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NGO 단체들을 비롯한 그러니까 이제 이 비영리 영역의 단체들 같은 경우에 그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으로부터 소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도 없습니다. NGO가요? 그렇죠.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따로 비영리법인. 대기업인가요, 그러면? 대기업도 아니죠. 기업에 대한 고용 장려금 이런 맥락이라 네. 비영리 기업이 조직의 아니니까. 종사자는 그런 기업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럼 너네들은 어차피 원래 그 돈 보고 일하는 네, 애가들이 아니니까 그런- 그냥 그쵸. 아니 계속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그렇게 네. 악한 의도는 아니겠죠. 뭐 조직의 근데 규정이 기업이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 있는 데가 많으니까. 예, 그럼 예. 거기서 고용된 사람들은요? 뭐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자기 기업을 자원봉사 지원하기 하는- 때문에 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제 NGO 단체들은 그러니까 뭐 별도로 이제 뭐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긴 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지만 다만 뭐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늘 배제가 돼 있는데 문제는 NGO 단체가 사실 그런 데거든요. 사실 NGO 단체로 인해서 법과 제도가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다음에 늘 시민들의 삶하고 어쨌든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들이 이제 일상의 담론의 일상화에서 일반 시민들과의 삶을 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 안에서의 권리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겁니다. 아니면은 아주 쉬운 예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아기 스포츠단 출신이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굉장히 비싼 비용의 스포츠 시설보다도 NGO가 운영하는 그 스포츠단을 통해서 아이들 돌봄과 그다음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공간들인데 이런 공간들이 죄다 문을 닫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수영장 같은 게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정작 지원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처장님이 이 상황에서 가장 위기인 데가 어딜까 막 이런 걸 고민하시다가 이주노동자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리고 이 맥락 전체를 보니까 이 파동이 한 차례 확 지나가고 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빈 곳, 가장 챙길 수 없었던 곳, 가장 사각인 영역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수면 위로 쭉 드러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뭐 노동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이게 황당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다만 돈벌이를 목적으로 기업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지 사회에서 정당하게 자기 가치들을 인정받고 생존해야 되는데 왜 이게 없지? 쭉 보면 비영리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지원 제도라던가 정책이라던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줘 버리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안 되고 굉장히 모호한 영역의 비영리라는 데가 한국 사회는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막 고민도 시작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곳이 진짜로 어딘가를 면밀하게 좀 짚는 작업은 시민사회가 네.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이승우님이랑 이제 같이 소속이 되어 있는 그 요즘에 코로나19 그 경제 대책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는 시민사회 경제, 시민사회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뭐 이런 그 모임을 보면은 얘기가 나옵니다. 뭐 어떤 대책도 필요하고 뭐 고용 유지 뭐 이런 저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보면은 아 그래 처음에는 그런 정책 하면 되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다가도 거기에 비는 사각지대가 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노동자도 거기에 빠졌습니다. 뭐 하고 또 어떤 거 보면 여성들에게만 특별히 막 너무나 그 가중되는 부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요즘에 특히나 뭐 그 아이들 계약은 했는데 온라인 계약해가지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엄마가 계약을 한 거예요. 보니까 엄마가 다 해주고 다 모든 걸 해주고 뭐 중고등학생이 이제 좀 커서 다 혼자 한다고 하지만 초등학생은 엄마가 스스로 같이 학교를 다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소외되고 사각지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한번 정해놓은 생각이 얼마나 아니하고 얼마나 편협했는가라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닫게 돼요. 네. 약간 이주노동자 얘기는 별도로 따로 얘기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저런 지원책에서도 배제가 돼 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예를 들면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단계에서 이주노동자는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들을 위한 어떤 메시지도 전달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원책도 없고 무엇보다도 파악이 안 되니까 감염병을 어디서 어떻게 그렇죠. 또다시 전파될 수 있는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 이제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차차 하겠지만 세계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간과했기 때문에 크게 여파를 맞은 게 싱가포르 사례로 볼 수 있죠. 갑자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감염이 확산되고 그랬었는데요. 네, 사실 김하신 선생님께서 이제 대학생이시잖아요. 어쨌든 대학원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 계약이나 이제 요즘에 특히나 대학교 안에서 등록금 반환해라. 야, 너네 수업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뭐 이게 등록금은 다 받아가냐? 뭐 이런 얘기를 혹시 직접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수업은 안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일단 수업을 하고 계시는 뭐 교수님이라던가 또 수업을 듣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다 불편한 거예요. 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대면해서 직접 수업을 해야 하는 뭐 실습 수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를 짜서 해야 하는 수업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하던 수업이 창업 수업이었는데 그 직접 창업을 실제로 해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창업. 그러고 어쨌든 가르치는 사람도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또 따로 준비를 해야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는 그 겪는 불편함, 그리고 이제 뭐 아니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그렇게 무슨 이렇게 그 질이 떨어진다 뭐 이런 질이 얘기가 떨어진다. 수학의 질이 떨어진다라던가, 그래서 뭐 이런 주장을 하는 학생들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아직. 뭐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성공회 대학교도 온라인 저희는 온라인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무기한 연기했어요. 원래 5월 초까지 했다가 이제 어쨌든 이게 뭐 방역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까지는 아직 그 개강,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 개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학교에 학생이 없으니까는 굉장히 썰렁해요. 네, 이렇게 꽉 차야 되는데. 네, 전체 대학이 그냥 사이버 대학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이승우님 강의 나가신다면서요?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버거워하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막 메일로 문자 메시지로 뭐 엄청나게 질문 폭탄을 맞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려면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색하죠. 사실은 여기도 뭐 청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렇게 4명이라도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앞에 아무도 없는데 골방에서 저 혼자 1시간, 2시간 떠들려면은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쌍방향이 안 되니까 저같이 이제 좀 아날로그틱한 사람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이 시스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고 이거 제가 편집하고 뭐 올리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야, 어렵습니다. 빨리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뭐 유튜브 같은 데 이용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아니 따로?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따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그 사이버 강의실 뭐 그런 데다 이제 개인적으로 업로드를 해야 돼요. 아니 요즘에 그래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은 강의하시는 대로 컨텐츠 준비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뭐,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뭐 그거 이제까지 온라인 강의 안 하다가 뭐 그 서버 비용이나 뭐 이런 거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절대로 등록금 못 내뱉는다 뭐 지금 그러고 버티고 네네, 있다 그쵸. 얘기를 하는데, 참 그 학생 입장도 이해가 가고, 근데 학교에서 그 서버 구축 비용을 학생한테 또 그때 특히나 이번 학기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전가한다? 뭐 이것도 조금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책 발표가 되고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변영석 대표님이 계시는 여행 산업 같은 경우는 지원 그 산업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특별 위기 업종 뭐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항공, 뭐 여행, 네. 뭐 숙박 뭐 그거 있기는 있더라고요.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지원을 가지고 커버를 하는 건데 이게 100에서 빵이 돼 버렸잖아요. 100에서 50, 30 정도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제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그거 아무리 뭐 피해 업종으로 지정을 한들 네. 거기서 나오는 일부 보상 정도를 가지고는 버티기가 되게 힘들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상황이 한 2-3달만 더 지속되면 한 절반쯤의 여행사는 문 닫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여행사뿐만 아니라 항공도 지금 뭐 줄도산 위기들 다 그러고 있고, 큰 여행사들 마찬가지, 호텔 업계라던가 이런 데들이 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뭐 정부 지원책들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 수준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업종 자체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여행사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규 직원 말고도 버스 기사라던가 네, 많아요. 지입 기사, 네. 가이드 뭐 이런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그 등록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 거예요. 프리랜서로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래서 이런 연관 분들이- 산업들이 쭉 있는 네. 건데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해외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출하는 비용이 사실은 업계에선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국인들이 가는 시장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외국이 일단 다 막혀버렸지. 네. 한국 사람들도 어디 가지 말라고. 네. 그래도 제주도 비행기 꽉꽉 차고 뭐 하시는 거는 뭐 연휴니까 네, 너무 그렇지만 억눌려 있었어요.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하고 싶으나 저는 제가 그랬다가는 좀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못하고는 있지만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매우 힘든 상황인 게 맞죠. 이 연관된 모든 분들이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운수나 뭐 이런 거, 네. 교통 관련된 거, 숙박, 뭐 요식업, 외식업 이쪽이 다 그렇죠. 체험이라던가 아이들 대상으로 뭐 했던 이거 전체가 쭉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역은 한티역인데 그쪽이 대주동 학원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가 다 싹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지만 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저희 역은 항상 그대로예요. 그냥 정말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난 그대로인 게 학원이 오픈을 안 하니까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거 보면은 아 정말 사회 각 분야가 정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라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는 아는데 딱 내가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SNS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지만 이제 거기에는 자랑하는 것만 올려요. 나 회사 잘렸다 이런 거 안 올리거든요. 나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사실 그전에는 친구들과의 그런 소통이 그런 쪽을 이용해서 이루어졌다면 좀 이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좀 그게 수면 밑으로 더 가라앉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각자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더 허심탄회하게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충격적이었던 숫자로 보니까 진짜로 그랬던 게 미국의 2,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6%가 예측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우리나라 뭐 1점 몇이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0점 몇 프로, 마이너스 네. 1% 뭐 이 정도 수준인데 2, 4분기 마이너스 26%라는 거는 이거는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보통 한 1, 2%만 마이너스가 돼도 전 세계가 들썩들썩 그쵸. 하는데 그러면은 대체 저 다음 상황이 뭘까? 이게 경제라는 게 이게 순환인 거잖아요. 하나가 죽어버리면 연쇄적으로 다른 데들이 쭉 죽게 되고 아무리 한국이 뭘 잘해도 미국이 저 정도로 주저앉으면 그 여파가 굉장히 크게 한국에도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숫자를 딱 보니까 자각이 되더라고. 아, 이게 재난이구나 진짜로. 네. 네, 이 재난 상황에 있는 거구나. 그 숫자 하나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이제는 좀 세계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이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주민 얘기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이주민 얘기도 이제 뭐 좀 아까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3%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등락폭이 가장 적은 나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20 몇 프로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주말에 그 해외에 살고 있는 후배한테 이제 전화를 좀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무역업을 하는 친구인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마이너스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은 나라에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인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들만큼의 지원이나 이게 분명히 안 갈 거란 말이죠. 쌀도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저는 약간 근데 아마 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물론 뭐 전세기를 급하게 띄우고 거기에 있는 교민들을 국내로 실어 나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잘한 일인데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을 여기 국가가 있다. 여기 너의 정부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우리가 보호해줄게라고 하는 메시지도 좀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김하신님이 느끼기에 지금 뭐 정부 대책이나 뭐 실질적으로 느끼는 바는 어떠세요? 잘 그래도 대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감히 그거를 뭐 이렇게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게 엄청난 재난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초창기에 몇몇 그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전 국민한테 돈을 다 줘야 된다 지원금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다가 그것이 지금은 이제 굳어져서 확정이 되고 이런 네. 과정들을 볼 때 어쨌든 이제 위기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원책도 지금 이제 속속 내놓고 있는 점에서 예,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따로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안전망이 촘촘하지 않잖아요. 그 촘촘하지 않은 안전망 밑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 거기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가사 서비스라던가 일단은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은 증빙이 없거든요. 이분들은 가사 서비스 하신 분들은 이제 가정에 가서 서비스를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 뭐 내가 이 사람 썼다 하고 뭐 그 세무서에 신고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돈 받아서 오고 하기 때문에 증빙이 없는 거예요. 증빙이 없는데 그러면은 소득 이제 이런 지원금 50만 원을 뭐 준다더라 뭐가 준다더라 하는데 이거를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분 계신 협동조합에서 증빙을 다 써서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고 하는데 쓰려고 하니까 또 너무 어려워 갖고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날짜 언제 가서 일을 했는지 이거 다 쓰고 또 뭘 하고 증빙을 갖춰서 서류가 있는데 이제 그 일을 하시는 연세 드신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작성하기엔 또 너무 어려워서 그것만 전담으로 지원하는 직원이 또 따로 필요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뿐만이 아니라 뭐 그 대리운전 이런 데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분들이 사용한 앱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앱을 사용하는 모든 곳에 다 가서 증명을 다 떼와야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 다니다가 무기표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기표직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증빙을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증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안전망이 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펴는가가 사실은 이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를 그 가름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제가 아까 전에 정부의 고민이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까지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혹은 의논하고 있는 그룹이 한 4개 정도 그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회적 경제, 마을, 그다음에 뭐 자활, 사회복지, 그다음에 뭐 노조, 그리고 뭐 다양한 시민단체들. 근데 각 영역마다 이걸 바라보는 관점과 현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회의를 할 때마다 사각지대가 하나씩 생기는 거고 근데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가 언젠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이런 그쵸,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사각지대가 결국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서 강조됐을 뿐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디지털 산업이 뭐 육성돼야 되고 비대면 뭐 노동 환경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거 서울 어떻게 할 겁니까? 1000만 이상이 밀집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도시인데요. 이런 감염병이 닥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기득권들이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걸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 혹은 뭐 생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에는 뭐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각지대들도 정말 그 맨살에 그 상처난 맨살에 소금 뿌리듯이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조금 가시고 나거나 혹은 지금부터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 지자체의 예를 들면 토론회라든가 이렇게 되게 보면 제가 조금 어이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앱을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디지털화하고 비대면 사업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누구를 초청해서 무슨 말을 듣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고 지금 조금 강조된 건데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어떤 원인들 혹은 우리가 이후 감염병 시대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꿈으로 인해서 막아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데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비판적인 아닙니다.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이승우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는 이 유튜브 자주 보거든요. 이제 유튜브 AI가 이제 딱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물어다 주다 보니까 왜 국뽕 가득한 막 이런 뉴스들만 가져다 줘요. 우리나라가 그런 컨텐츠 진짜 많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진단 키트를 얼마나 잘 만들어가지고 외국에서 수출을 하고 진단 키트 업체 사장이 하루에서 국가 원수들 30개 원수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뭐 한국 기업 중독되셨네. 그러니까 막 중독되셨네. 아니 이런 콘텐츠들을 계속 들으니까 그래 이것만 잠깐만 참고 잘 견디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말 탄탄대로가 열리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득 차 있는데 사실 그 탄탄대로가 열리기까지는 아직 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승우님 말씀 들으면은 우리가 그 전에 해결해야 될 숙제들. 근데 정부가 나름대로 속도나 뭐 이런 거에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빈 구석들을 계속 찾아내서요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지금 이제 무급휴직자한테도 뭐 얼마씩을 준다던가, 그다음에 이 프리랜서나 이런 이제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쭉 지원책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문화예술 쪽이 다 그런 분들이신 거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잡아내서 그걸 해가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좀 좋게 보는 건 있어요. 다만 문제는 이게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냐. 일단은 정부 대응도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죽지는 말자.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인 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건 더 첨예하게 드러날 거라고는 봐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걸 없애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는데 그 수준으로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딜 얘기도 이제 대통령께서 하고 하시는데 뭐지 이 다음에 해야 되는 방법이 뭐지? 하나는 다시 이걸 회복시켜서 원상태로 가는 어떤 경제 안정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거 말고도 해야 될 고민들이 되게 많이 코로나를 계기로 교훈 삼아 해야 될 이만큼의 과제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실려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 뭐 50만 원 전 국민한테 뭐 50만 원 주지 70%한테 주니 많이 그딴 거 그 수준 가지고서 논의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규모로 보자면 그거를 뭐 빚을 3조를 내니 마니 뭐 어이없잖아요. 사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그쵸. 그런 점에서는 좀 부족하나 저는 이제 그걸 전면적으로 이제 논의해야 될 뉴딜 차원에서 해야 될 시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미국의 그 노동부 장관 했던 라이시 교수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4개의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노동 계급이. 그러니까는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화상회의가 가능하고 그걸로 일이 하는 게 가능한 노동 계급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거나 간호사로 일하거나 뭐 어쨌든 필수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그런 노동이 가능하지 않은 노동 계급. 그리고 지금 차라리 이 코로나로 죽으나 그걸로 굶어 죽으나 그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어쨌든 계속 신문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로운 지원 정책 발표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서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그게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그물이 있다고 하는 그게 문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논의를 한번 해서 이거를 좀 그물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못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러한 일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러한 팬데믹이 이번이 끝일까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비하는 이제 그물을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97년 이후에 우리가 새로 맞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위험 사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백이 표현했던 그게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원전 사고 났을 때도 그랬고, 그쵸. 그때도 그 사고가 난 직후였나 그 교수님 한 분이 이제 막 얘기를 하시다 원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지고 그 위험성을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게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서 돌아가는데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조차 없는 상황까지 가 있다 지금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여기서 문제가 생겨.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원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 시스템 전체가 지금 다 그런 상황들인 거죠. 아, 그런 공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어마어마하게 큰 시스템들이 있고 이런 사회 안에서 여러 주체들이 움직이면서 충돌을 빚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사회고, 위험 사회라는 언명을 가지고서 사회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위험해져 있는 사회고, 무슨 계기가 생기더라도 언제든 큰 재앙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다. 그렇다면 이걸 더 완화하고 하기 위한 다른 전략들을 세팅해야 된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접근법 자체를 이 재난 이후에 좀 우리가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과거의 경험에서 그런 사인들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달라진 거는 세월호라는 노선 하나 없어진 거 말고 없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안전이 좀 강조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지속되지 못하느냐?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개인적 차원의 안전에 대한 고민은 사실 금방 사그러들기 마련이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 특히나 행정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진다고,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는 벌써 유행어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손에 잡히는 그런 어떤 고민이나 혹은 실천을 위한 어떤 아이템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좀 얘기가 되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어떤 사건 이전과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었던 부정적인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곱씹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 삶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범위가 넓고, 사실 어떤 주제를 가지더라도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주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시작격으로 이제 현재를 우선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자 이제 각자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뭐 이것에 관한 정부 정책이든지 아니면 어떤 산업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얘기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시나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할까요? 네, 저는 기왕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각지대 할 것이 아니고, 네.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사실은 사각지대라고 하는 같이 알면 또 그 대안을 마련하는 고민을 또 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시간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각지대가 있어요라고 부지런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변동석 대표님은 네. 기대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이 이제는 이걸 그냥 일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단계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 정도가 되니까 이게 언제 회복될 거냐를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이미 회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도 몰라. 그러면 이것이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했던 뭐 유럽 여행 상품 팔고 뭐 아시아 여행 상품 팔고 이 방식이 아닌 다른 전략과 기획들을 아예 구상해내는 단계로 가버리더라고요. 네.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한 3, 4년마다 한 번씩 이래버리면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아까 빈 자리를 찾아내는 일 마찬가지지만 아예 새로운 기획을 좀 더 매진해 보고 싶다. 저는 그런 얘기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하시님은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말로만 이렇게 떠들어서. 근데 어쨌든 말로라도 자꾸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 이제 다시 확인을 하고 어떤 사각지대라든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지 또 대안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완벽한 대안을
내세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이 자리에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저도 요즘에 이제 여러 토론회, 그런데 많이 참석을 하려고 하고, 이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또 제가 속한 이 조직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건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동안 제가 제 편협한 그 사업 속에서 들리는 그런 국뽕에 취하는 이런 뉴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승우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제 세계 시민이다, 모든 사각지대를 다 이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이제 보살피지 않으면 이런 팬데믹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이런 사회 재난 속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저도 좀 많이 듣고 또 많이 고민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데 또 바비 민주주의에서 또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